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콘텐츠로 자녀와 소통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누워서 이런 걸 보고 막 낄낄대고 그러면은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미래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즘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다른데 뭐가 다르냐 보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스마트폰을 달고 태어났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명칭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힘든 이런 세대, 딱 우리 아이들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정점이던 2020년도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2시간 미만 쓰는 애들이 10 중에 1명 안팎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주말 같은 때에 여학생들,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대략 8시간 이상 사용하는 친구들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10 중에 4명이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 세태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뺏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뭘 하고 활용하나, 그러니까 게임이나 웹툰, 음원, 동영상, SNS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하죠. 이런 것들을 디지털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는가를 좀 이해하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바라보고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바람직한 행동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는 좀 다른, 좀 넓은 의미에서 아이들의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어찌 본다면 부모님들의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이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차이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죠. 스마트폰, 인터넷, PC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첨단의 기기들은 이 게임을 꼭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부모와 다른 아이들의 행동이 나왔을 때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크게 보면 부모들은 이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쓰는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저거 말고 다른 게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한심하게 저걸 보고 낄낄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좀 다른 생각, 불안하다, 두렵다, 중독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가 공부에 재미를 놓고 그냥 저만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이들이 게임이나 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응원한다, 우리 아들 이겨라, 이러시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거죠. 자, 똑같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까요? 사실은 이거는 게임이나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신념,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그래서 성적 잘 나오고 제 할 일 하면은 누가 말리냐. 궁극적으로는 이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은 부모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측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버드대 웨그너 교수의 사고 억제 역설의 효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마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게 많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이것을 게임이나 유튜브에 적용해 보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게임 좀 그만해, 유튜브 좀 그만 봐 하는 얘기가 실제로는 아이들 마음속에 게임과 유튜브를 더 깊숙이 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끊으면은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만 그 역시도
그 현실과는 다른 기대라는 겁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나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결정적인 걸 안 보여주고 끝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궁금하고 뭔가 다음 주까지 그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만해 해가지고 그걸 딱 중단을 시키면 그만해야지 하고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멈춘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공부나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사점들은 그냥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의 기대대로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효과들도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자, 대략 하루에 30분의 게임을 허락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허락한 30분의 시간들은 실제로 그렇게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 다른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대요. 워첼 교수란 분이 쿠키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해요. 똑같은 쿠키를 많이 든 병과 적게 든 병에 나눠 놓고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뭐가 더 맛있었을까요? 조금 남은 병에 쿠키를 먹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게임도 똑같이, 유튜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거에 대한 가치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제 상담 사례 중에 하나는 30분을 줬는데 30분 동안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그 30분을 어떻게 쓸까, 이 전략을 세우느라 나머지 좀 그 학생의 표현으로는 과장되게 23시간 반을 게임 생각만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찌 보면 참 부모님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오해가 또 있으십니다. 사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이 부모님의 옳은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 이거는 옳은 말 자체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가 있죠. 시험 때 잠깐 유튜브 잠깐 보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고 유튜브만 하니? 이러면은 공부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나요? 아마 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반대의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들을 바꾸게 되더라라는 것들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결국 이런 공감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이냐면은 결국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더라라는 시사점이 있는 연구인데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의 내용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가와 관련돼서는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좌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말해주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그 하와이의 아주 극빈층들,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아이들이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부모님들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막 이런저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되는지 살펴보자 했는데 그 중에도 심각한 아이들 중에 대략 3분의 1을 봤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략 사회에서 되게 낙오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범하거나 더 훌륭하게 됐더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설명을 했더니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은 아이들이 바로 그런 회복 탄력성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님이 뭔가 아이들을 믿어주고 존중하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이들이 잘 되는데 성공하는데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은 편, 우리 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니 무슨 말이냐, 부모 자식 간에 같은 편이지 그럼 다른 편이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지, 늘 뭔가 그 감독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콕콕 박히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연구 중 우리 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편 편향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뭔가 의견들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설령 반대편의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령, 성별, 인종, 학력 아무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향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즉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이랬을 때 아이들하고 같은 편이 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게임과 유튜브를 놓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입장이란다면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 편이 되는데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 입장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맞추는 게 우리 편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바로 후자입니다. 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연구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공동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공동주의가 뭐냐? 같은 것을 같이 본다는 거죠. 사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아이들이 뭔가를 가리킵니다. 저기 멍멍이가 있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멍멍이 하면서 멍멍이를 같이 가리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하면서 아이는 세상을 배우고 엄마가 이런 세상을 배우는데, 그리고 이 낯선 세상에 어떻게 엄마를 의지하면서 같이 쑥쑥 성장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다 부모와 공동주의를 잘 합니다. 근데 조금 커가면서 요게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아이들의 시선들을 부모의 시선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때부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좋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좀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게임, 유튜브 그런 거 하지 말고 책을 봐, 여기를 봐, 이걸 해. 그렇게 하시기보단 지금 뭘 보고 있니? 유튜브의 내용이 뭐야?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그 승패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런 관심들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훨씬 더 잘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없이 그냥 시선들을 옮기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무시당했다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무시당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무시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깟 게임과 유튜브가 뭐라고 이거 가지고 왜 서로 무시하고 이렇게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이건 어찌 본다면 가장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실제로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되면은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존중해야 될까요? 애가 먼저 어른을 존중하면은 참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동화 같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실제로 어떤지, 정말 백해무익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 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마음을 접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게임도 스펙이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죠. 자, 근데 게임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는 뭐 영화도 있고 음원도 있고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 SNS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은 종합 엔터테인먼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게임을 이런 디지털 콘텐츠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게임은 실상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콘텐츠들보다 성장률이 매우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CEO로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동차에 출시될 때부터 테슬라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막 코로나가 정점이 됐을 때 테슬라에서는 그 게임 개발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가 필요하다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AI나 로봇이 정말 일상에 쫙 깔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활용됐을 때 어떨 것이냐. 바로 거기에는 바로 게임이라는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혁신 회사들은 이제 VR, AR, 이제 3차원 영상 기기들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뭐 홀로렌즈나 뭐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들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옛날에 리듬 게임이라고 하죠. 음악에 맞춰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이런 게임하고 피아노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 게임을 연주하면 실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훈련하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이런 지경에 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뭐 다양한 스포츠나 이런 거 했을 때 코치가 정말 내 옆에서 하는 것처럼 내 동작과 선수들을 비교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게임은 게임,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게임과 현실이 같이 결합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VR 기기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협주도 하고 오디션도 하고 경쟁도 하고 멋진 공연이 있으면 거기서 공연도 같이 감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거를 누가 기획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경험들이 바로 확장이 되면 미래에 아이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진로들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회사에서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할 만한 애들을 이렇게 뽑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테너시티 신드롬이라고 해서 게임에 집중하는 애들 우리 반도체 개발하는데 와라 이런 구인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단지 이제 게임을 넘어서 그 게임에서 길러지는 속성들이 실제로 신제품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속성들은 실제로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 필요한 역량들이고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렸을 적부터 했었던 게임, 유튜브, 뭐 다양한 SNS 이런 경험들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 혹은 자기만의 문제 해결 방식들을 잘 정리해서 어필하는 사람들을 뽑아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 혹은 영상 콘텐츠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될 수 있는 노다지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를 안내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님의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속마음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아이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걱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게임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실 겁니다.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아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 가설이에요.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이 도파민이 뭐 뇌의 회로를 망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래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때 게임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과 마약을 할 때 나오는 양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양을 비교해 봤더니 게임을 할 때 나오는 양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조금 더 나오고 마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사점은 게임이 뭐 무해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게임은 다른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하면 애들이 폭력적이지 않냐라는 연구도 똑같이 해봤는데 뭐 퍼거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GTA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청소년 범죄율들은 줄어들더라 하는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이 애들의 범죄를 어떻게 줄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설이 많습니다. 뭐 애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동안 컴퓨터를 하느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저지른다. 혹은 거기서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 붙잡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가설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치고받고 하는 게임들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건 별로 상관이 없더라. 이후 시빌스키라는 교수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뭔가 애들 게임하다가 거친 얘기나 거친 행동들이 나오는 거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한 집단하고 그런 퍼즐 게임, 아주 비폭력적이죠. 평화로운 게임을 한 집단하고 이제 그 게임을 끝나고 약간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랬을 때 행동이나 말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것들이 나오냐 봤더니 별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경우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좀 거친 게 나오던데 그 뭐냐? 게임에서 젖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폭력적이건 퍼즐이건 상관없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면은 그런 거친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것에서 너무 걱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못할게 만들까, 줄이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경험들을 어떤 유용한 고귀한 경험들을 하고 귀중한 경험들을 해서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떤 경험들을 살려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연구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죠.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한 의과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복강경 수술에 실수도 줄어들고 속도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은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뭐 원격 의료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수술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들을 하고 게임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임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미래에 유능한 의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게임과 더불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속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는 크게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서 엄마 머리가 이제 어깨 높이를 올라오는 대략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엄마보다 더 커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요때까지가 제일 갈등이 크다고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럴까? 아이들이 부모님 속 썩이려고 게임하나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과정에서 독립성들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기간이 바로 요 시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게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하는 이런 자기를 실험하기 위해 딱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말리면은 우리가 좀 날씨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여름이 안 오는 것처럼 이런 건 말리고 자시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발달 단계에 맞도록 잘 지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행동들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몇 시간 뭘 어떻게 하지만 조금 더 커서 이제 사춘기가 가까워오면은 이제 추성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이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서포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나 가치를 제공해야지 몇 시간 해라, 어떻게 해라. 당연히 저항을 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 시기에 자기가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면서 막 이런 좌충우돌을 하는데 이럴 때 아이들은 비판과 평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지 스스로도 뭔가 잘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데 여기에 엄마까지 그걸 확인해 주면서 잘못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만 훼손하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과는 반대의 효과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이 시기에 또 중요해지는 과업 중에 하나는 또래 관계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절대적이지만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 독립할 무렵은 이제 부모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또래들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또래들하고 협력하고 경쟁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이들은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게임을 통해 해소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헤드셋에 있습니다. 헤드셋은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죠. 그 마이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떠듭니다. 자, 이랬을 때 부모님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은 단지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들을 캐치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게임을 무슨 게임을 했어가 아니라 게임에서 누구를 만났어? 요런 정도의 센스가 있다면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전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요. 바틀이라는 학자는 게이머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첫 번째로 킬러형이 있는데요. 대결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애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만은 이기겠어 하는 이런 아이들의 유형들이 킬러형이라는 거죠. 그때 지면은 되게 분해하고 화나고 하는 이런 유형들입니다. 예. 자,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야, 오늘 전적이 어때? 오늘 좀 멋지게 이긴 게임 있었어? 한번 이런 걸 물어봐 주면은 애들이 지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안달이 났는데, 자, 엄마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게임 얘기를 쭉 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의 이야기는 쉬운 것부터,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점점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지나가서 학교에서 고민, 공부에서 고민, 미래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 뒤로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관심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미래의 고민, 뭐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렇게 바람직한 얘기,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는 1층, 2층 싹 없애고 3층부터 짓겠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형이 있습니다. 어치버들이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 게임에서 대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게임 내 랭킹, 뭐 티어라고 합니다. 혹시 자제분들 중에 이렇게 롤이나 이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야, 티어라는 게 있다는데 너는 티어가 뭐니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애들이 화들짝 놀라고 눈이 커지면서 엄마가 티어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 티어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가 줄줄줄 나오더라. 제 강연을 들었던 어머니의 사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셜라이저, 사교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게임에서 이기면 좋지만 이기고 지거나 그냥 거기서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누구 만났어? 누구랑 놀았어? 새로운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야?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훨씬 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탐험가 유형들은요, 게임을 마치 고고 인류학자처럼 다니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버그라든지 혹은 지름길이라든지 이런 이스태그라는 이런 뭔가 팁들 같은 경우를 발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아이들한테 지 자랑을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너 그거 알아? 저기 가면 뭐가 있는데. 이랬을 때 오늘 뭐 발견한 거 없어? 이런 얘기들을 게임을 끝낼 무렵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갖다 준다면 화목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은 이 게임은 그 성차가 많이 납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게임하는 방식들도 좀 다르고요. 선호하는 장르들도 좀 다릅니다. 좀 선천적인 호르몬과 관련된 시사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 호르몬은 망막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네요. 그게 대략 남자아이들이 언제 동체 시력이 발달하냐 봤더니 대략 5살부터 10살 사이에 급속하게 발달한다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 가만히 안 있죠. 단지 그런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시력과도 밀접히 연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동체 시력이 가장 발달할 때는 언제냐면은 15세에서 16세 사이라고 합니다. 대략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예요. 자,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프로게이머들이 데뷔를 하는 시기가 딱 요 시기라는 겁니다. 롤이나 뭐 다른 게임들 보면은 번쩍하고 막 5대5, 뭐 6대6 게임에서 번쩍하고 끝납니다. 그냥 한타라고 그러죠. 딱 요 시기에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끊겨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뭘 하냐? 예를 들면은 앞에서 탱커는 어떻게 막아야 되고 딜러는 어떻게 되고 서폿은 어떻게 되는지 걔네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쫙 있어요. 순식간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번쩍한 사이지만 그런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격에 성공했어요. 혹은 방어에 성공했어요. 딱 이랬을 때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해할 만한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주 듣기 좋은 화음, 합창을 들었을 때 소름 돋는 그런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그런 합창을 듣는 혹은 합창에 참여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부모님들은 잘 못 느끼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궁금해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들을 경험들을 물어보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까지 디지털 콘텐츠가 지금 대략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봤다면 그런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우리는 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고전적인 모델로 저는 어린 왕자를 듭니다. 자, 어우화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친구를 찾고 있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서로 길들여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길들인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한두 마디 말이나 한두 번의 시도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거나 친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동화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말이 정말 누군가한테 전달하려면은 이미 이런 기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아이들이 게임하고 유튜브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때 하신 말이 마음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많이 그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얼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미워 죽겠어. 아유 못 살아.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밉거나 못 살거나 싫다는 뜻일까요? 반대죠. 반대로 되게 화가 나. 못마땅해 죽겠어라는 표현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잘한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잘한다고 믿나요? 반대로 믿나요? 반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표정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좀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표정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 펜을 가지고요. 입술로 무느냐 이빨로 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입술로 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습니다. 입이 이제 뾰족하게 나오죠. 자, 화난 표정이 됩니다. 반면 이빨로 물으면 웃는 표정이 되는 거죠. 웃어라, 화난 표정을 져라라고 하면 심리학 실험에서 이거 자체가 지시 자체가 오염이 돼서 저런 방식으로 사람 표정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만화를 보거나 어떤 평가를 하게 됐을 때 누가 더 즐겁고 재미있고 더 호감을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한 사람이 똑같은 만화를 보거나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싸우러 가는 표정들 가지고 화나고 못마땅한 표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이런 얘기를 전달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 말씀도 꺼내기 전에 이미 방어태세해서 어머니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거나 유리창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때에 뭔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겠다 그러면 할 말을 적어 놓으시고 다음에 마음이 좀 편해졌을 때 얘기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서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출 의향이 있다는 얘기들은 결국 인정과 존중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지 부모 자식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핵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과 존중인데요. 특히 이게 엄지척, 이 이모컨은요,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롤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편이 잘했을 때도 엄지척하고요. 상대편이 잘했을 때도 엄지척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아이들은 그냥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랭킹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내 플레이를 인정받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들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욕구들은 아이들의 게임, 유튜브 활동들을 뭔가 이렇게 조율하고 좀 더 바람직한 대로 이끄는 데도 되게 중요한
소통의 핵심, 열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요.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이 뭘까요?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자, 배고픈 게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졸린 게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게임하고 싶은 게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예, 똑같이 옳고 그름은 그냥 그 상태라는 거죠. 상태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순간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비유를 하면 배고픈 아이하고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는 동일한 심리라는 겁니다. 가끔 집에서 그러시죠. 애들 막 크는 애들 금방 밥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자, 이때 아이들은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때 어머니가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욕구를 부정하면은 이제 이게 싸움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욕구가 부정되는 순간 이런 존중과 인정이 안 되고 부정이 되는 순간 공격성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조금 바꿔가지고요. 그 금방 밥 먹어서 배고픈지 몰랐네. 그래 뭘 먹을래? 이렇게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임도. 그렇게 하고도 또 게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거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는 게임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고 싶은지 몰랐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무슨 게임을 하고 싶어? 얼마나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아이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뭐여도 해야 되니까 요 게임 요 정도 하는 게 어때? 자, 이러면은 그래. 혹은 뭐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할 시간들 줄여서 그러면 하는 건 어때?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아이들은 그런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가를 해결한다. 사실은 이게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자율성이란 뭐냐? 내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게임은 그런 자율성들을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게 뭔가 아이들한테 선택지를 줬을 때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죠.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보면 오히려 자율성을 준 애들이 훨씬 더 그냥 그 강제로 시킨 아이들보다 학습이나 수행에 효과도 높고요. 성과도 높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원리들을 게임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이들의 능력은요. 아직까지 길러지는 단계죠.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 그렇게 애쓴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찾아봐주고 인정해줬을 때 아이들은 뭔가 긍정적인 자아상과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재밌는 거 하다가 멈출 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딱 지 손으로 게임기나 컴퓨터를 끌 때 어머님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쉽지 않은데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끄네. 축하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딱 시간 맞춰서 끄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딱 맞추어서 끝내면은 엄마 나 시간 맞춰 끝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가 고파서요? 칭찬, 인정이 고파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이거 봐. 그냥 맡겨놓으니까 이렇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좀 더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재밌는 거를 그냥 멈추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번에 좀 노력해서 시간을 맞춰보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지도 뭔가 잘못한 걸 아는 애들이 이렇게 엄마가 뭔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같은 편에서 다독거려주면은 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들이 막 팍팍 들지 않을까요?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막 혼났던 경험보다는 그냥 눈 감아주고 뭔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줬던 경우들이 되게 우리 살면서 큰 힘이 된 사례들이 없으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게임할 것들을, 게임 시간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주시지 말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들을 좀 부과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혹은 계획을 세워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학교 끝나고 혹은 뭐 주말에 뭐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래? 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러면 게임 1시간 하고 뭐 한다고 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은 책임감이 높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붙는다는 거죠. 지가 선택하고 지가 결정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럽니다. 그래 1시간 동안 이 게임을 할 건데 혹시라도 제가 1시간이 넘어도 게임에 빠져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1시간 지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 훨씬 더 제 시간 빠르게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타이머를 맞추는 게 어때? 그리고 게임이 금방금방 안 끝나니까 대략 15분 전에 한번 맞추고 5분 전에 한번 맞추는 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보시라는 거죠. 하든지 안 하든지는 아이의 선택에 맞추지만 그런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혹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내 삶을 뭔가 주도한다, 주체가 된다 하는 이런 느낌들은 뭔가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되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가서 고수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 계획들을 세우고 이 계획을 오늘 용훈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네. 이렇게 미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게임 시간 뭐 시간 해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 봐 말로만 그래가 아니라 오늘 미션 실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개입하지 않고라도 이렇게 뭔가 내가 능력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뭔가 하는 핀포인트, 이런 이정표들을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설정해 주시고 같이 지켜봐 주시고 달성했을 때 축하해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바로 게임과 유튜브 같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일관된 페르소나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되게 반듯한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쭉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게임 속에서 영웅 노릇을 한다면 이 긍정적인 페르소나를 오프라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마한테도 좀 영웅이 되어줘. 게임 속에서만 영웅놀이 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영웅이 되어줘. 한번 불러보시죠. 목소리를 쫙 아래로 깔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뭐 도와줄 텐데 뭐 도와주면 될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상냥하게 안 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게임 속에서 뭘 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얘의 장점들을 알아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하고 연결시키면은 훨씬 아이들이 게임에만 유튜브에만 혹은 또 다른 거에만 연연하지 않고 뭔가 바깥에 활동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뭐 이런 디지털 콘텐츠, 게임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배움의 상황으로 삼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흔히 그러죠. 뭐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고 그러죠.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게임을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삶의 기준, 게임도 삶의 일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깥의 상황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는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어떤 문제 상황들을 좀 다리를 놓아서 다른 것들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필요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핸드폰만 쳐다보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핸드폰 그만해 압수하면 될까요? 별로 그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설령 못하게 이렇게 막 막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만 안 하지만 딱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면 똑같이 옛날의 습관들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 대신에 한번 아이들 어떤 거든지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곳에는 바로 아이들 마음이 있죠. 자, 그랬을 때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핸드폰을 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의 뒤통수가 아니라 같이 아이의 화면들을 보고 공동주의를 하면 좀 더 소통이 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 집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뭐 딱히 게임 시간 이런 걸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 시간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너의 권리야.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게임 일기 쓰기 합니다.
보통 이렇게 게임 일기 쓰게 하면은 저희 막내 아들, 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니 OPGG 가면 다 있는데 뭐하러 쓰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OPGG 가면 녀석아 네 전적만 알려주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성이 됐든 혹은 전략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없잖아. 그런 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뭐 쓰더라고요. 매번 쓰지는 않는데요.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죠. 나를 돌아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비단 게임뿐일까요?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자기를 돌아보고 계획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사람의 일보다는 여가시간, 자유시간들을 늘려주죠. 당연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 영상, 음원, SNS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아이들의 진로고 아이들의 사회생활일 텐데 이런 걸 못하게 막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공은 파도와 바람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더라.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디지털 콘텐츠와 싸우지 않고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만드는데 잘 활용하시리라 믿으며 저희 강연이 그런 부모님들에게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